안녕하세요. 톡톡 사연을 들어보면 진짜 별별 이야기들이 존재하던데 유년 시절을 가난하게 보내신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덕분에 위안을 좀 받았어요. 저 또한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건 경제력 수준뿐만이 아니었어요. 너만 없었어도 내 뱃속에 너만 안 생겼으면 내 인생이 안 이랬을 텐데. 너는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내가 널 낳아줬잖아. 내가 너 안 버렸잖아. 가족끼리의 애정, 화목 이런 것도 무척이나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어렸던 당신의 하나뿐인 딸을 지독한 애증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당신의 인생을 한탄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가장 먼 기억이 닿는 지점, 가장 오래된 저의 기억은 친정 엄마께서 저에게 뱉던 너만 없으면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모양이에요. 귀에 인이 박혀 있었거든요. 아무리 가난했다 하더라도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온 경우들이 많던데, 최소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마음이 맞는 상대가 있던데, 왜 저는 아무 것에도 해당이 안 되었을까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집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이었어요. 가끔 뵐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정확히는 몰랐으나 짐작으로 알았던 건 친정 아버지께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다는 것 정도예요. 친정 엄마께서는 외롭다는 것, 친정 아버지께서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몰라서 분하다는 것, 이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워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셨어요. 시작이 언제인지는 제가 몰랐으나 언제부터인가 친정 엄마께 다른 존재가 생긴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됐죠. 불륜이라는 개념이 너무 낯설고 어려웠던 나이. 저는 이걸 대체 어떤 식으로 친정엄마께 여쭈어봐야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 저를 친정엄마께서는 먼저 알아차리셨던 것 같아요. 술을 드셨는지 그런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오신 친정엄마께서는 여느 때처럼 집에 친정아버지께서 안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몇 분이고 웃으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가까이 옆에 앉히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난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야 돼. 진작에 들었던 생각이지만 요새 들어서 그 생각이 자꾸만 강해지네. 엄마는 결혼을 안 했었으면 하는 거예요? 결혼한 거 후회하세요? 그래, 후회해. 당연히 후회하고 말고. 제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결혼 안 했을 텐데, 그럼 후회도 안 하셨을 텐데. 죄송해요, 엄마. 저에게 인이 박혀 있던 것, 너만 아니었어도 라는 문장은 제 가슴을 마구 헤집어 놓았죠. 친정 엄마께 늘 죄송했어요.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친정 엄마를 망쳐놓고 불행하게 만들어 드린 것이 틀림없었죠.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군 저를 친정 엄마께서 어떤 눈으로 그 순간에 바라보셨던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드물도록 제 머리를 잠시 후에 제법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신 것만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손길의 느릿느릿했던 속도, 감촉 전부 다 말이에요. 너, 내가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될 이야기 하나 해줄까? 도움이 될 이야기요? 네, 그게 뭔데요? 표정 봐라. 엄청 신나하네. 그래, 내가 너한테 명색이 엄마가 돼가지고 인생에 필요한 이야기 그동안 너무 안 해줬지. 이제 해줄 테니까 잘 듣고 가슴에 새겨. 이 다음에 커서 결혼을 하게 될 거라면 아무것도 없는 남자하고는 절대로 하지 마.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죽는 게 낫지. 그럼 아무거나 하나라도 가진 남자하고는 결혼해도 돼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쥐뿔 능력도 없고 성격도 별로라고 쳐. 근데 외모 하나는 기똥찬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남자는 가진 게 하나라도 있는 거지. 외모가 좋으면 태어날 애한테 유전자를 잘 물려줄 기대라도 할 수 있잖아? 이왕이면 돈도 있고 능력 있고 배경 좋은 게 최고지만 뭐 하나라도 있으면 아무튼 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나아. 네 애비라는 인간 봐라.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릴 용한 재주 하나도 없는 주제에 인물마저 빠지잖아. 네 애비 같은 인간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남자의 표본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쉽지? 한마디로 너는 이 다음에 네 애비 같은 인간만 피해서 결혼을 하면 된단다. 그러면 적어도 최악의 선택은 안 했겠지. 네 애비는 인물도 별로니까. 너도 그렇게 생긴 거잖아. 그 모양 그 꼴로 네가 생긴 건 네 애비 때문이다. 술냄새 풍기는 숨결이 저에게 가까워질수록 친정 아버지에 대한 친정 엄마의 부정적인 평가가 더욱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서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꾸를 하고 말았죠. 그, 그치만 저는 길을 걸으면 엄마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뭐? 누가? 누가 그래? 누가 그딴 개소리를 너한테 했어? 너는 네 애비를 닮았는데 나를 닮기는 뭐를 닮아? 웃기지 말라 그래. 내가 나를 닮았으면 지금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을 거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냉정하게 저 자신을 살펴보니 제 얼굴은 친정 아버지 쪽을 더 닮아 있었는데요. 하지만 친정엄마의 팔다리가 긴 체형 같은 것을 제가 고스란히 물려받았더라고요. 씨도둑은 못한다는 이야기처럼 저는 친정 부모님을 고루 닮아 있었던 겁니다. 한 번도 진짜로 평화로운 적은 없었지만 가짜 평화 같은 것이라도 어영부영 유지를 하고 있었던 집이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실수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밤 친정 아버지께서 귀가를 하셨는데 그때 친정 엄마께서 안 계셨거든요. 이 여편네가 정말 돌았나? 아, 이 시간에 왜 집에 없고 지랄이야? 애한테 밥도 안 챙겨주고 놀러 간 건 아니겠지? 저 아까 저녁 먹었어요. 엄마가 밥 먹으려고 반찬 꺼내놓고 가셔서 저는 저녁밥 먹었어요. 그래? 그럼 늦은 시각에 외출했다는 거네. 친구들 다 끊긴 지 오래라고 틈만 나면 나한테 하소연을 해댔던 옆에 내가 만날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싶은데 설마 친구가 새로 생기기야 했겠어? 그 성격 파탄자인데? 엄마, 친구 있어요. 친구 새로 생겼다고 그랬어요. 네 엄마가 그러든? 친구 생겼다고? 확실해? 친구 누구? 여자? 전에 알던 사이? 새로 알았다고 그런 것 같았는데 잘은 몰라요. 남자 아저씨라는 것만 알아요. 저는 그때 친정 아버지께서 전에 없이 멀쩡하고 또렷한 눈빛으로 저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 조금은 신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나불거리고 말았죠. 설마 하니 제가 친정 엄마께서 바람 피우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실토해 버렸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순진무구하게 눈빛을 반짝이는 저를 향해 친정 아버지께서는 오묘한 미소를 지어주셨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며칠 전 친정 엄마에 이어서 이제는 친정 아버지께 머리 쓰다듬을 받다니 제가 요새 행운이 넘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고무돼 있었고 친정 아버지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기에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아마도 자정이 넘어갔을 시각 무렵에 친정 엄마께서 귀가하셨을 때 친정 아버지께서는 다짜고짜 뺨을 3개 후려치셨죠. 얼핏 잠에 들었던 저는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반사적으로 눈을 떴고 얼른 고개를 꺾었을 때 친정 엄마께서 채 닫히지 못한 문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죠. 친정 아버지께서 불륜, 바람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시면서 친정 엄마께 윽박을 지르시는 순간 저는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좁은 집구석에서 사각지대는 거의 없었죠. 친정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고 느끼는 순간 저를 향해 얼른 자라는 입 모양이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야도 어둑했는데 말이죠. 어려서 시력이 좋을 때라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숨어버리고만 싶었던 저의 심리 상태가 만들어낸 상상이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꽁꽁 숨어버리는 쪽을 빠르게 선택했습니다. 미친 듯이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하도 크게 뛰어서 입 밖으로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서 손으로 입까지 틀어막고 있었어요. 두 분이 싸우는 소리를 한참 듣다가 기절인지 잠인지 모를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한 볼의 살결이 상한 친정엄마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죠. 친정아버지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어디에도 안 계셨습니다. 어, 엄마, 괜찮아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됐어. 애초에 너한테는 야무지게 눈치껏 행동할 거라는 기대도 안 했다. 이 얼빠진 거사. 친정 엄마께서는 헛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는데 아주 화가 나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금 이때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친정 엄마 또한 저처럼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건 마치 이만하기를 다행이다라고 여기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걱정보다 큰 탈 없이 상황을 지나간 것을 다행이라 여기신 것이었죠. 그러나 저희 모녀를 비웃듯이 이틀 뒤에 늦은 밤중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술에 완전히 절어 계신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신 친정아버지께서는 주무시려고 막 누우려던 친정엄마를 때리셨어요. 가타부타 말씀도 없이 그냥 막 때리셨습니다. 옆에서 제가 무심코 비명을 질렀는데 그러자 친정아버지께서는 저를 거의 죽이실 것처럼 쏘아보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얼른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놀란 심정에 딸꾹질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친정엄마를 더 때리시던 친정아버지께서는 이윽고 아예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우악스럽게 친정엄마의 머리채를 잡으시고는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어떻게 그 손길을 뿌리치고 일어나시려고 온몸을 버둥거리면서 끌려 나가시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광경이었어요. 친정엄마의 비명보다 제 외침이 더 크게 나갔죠. 저는 연신 하지 마세요라고 외쳤습니다. 혼자 집에 남겨져서 하지 말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엉엉 울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밖으로 따라 나갔어요.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께서 바닥에 엎어진 친정엄마를 발로 차시면서 밤중에 소란에 모여든 몇 이웃 사람들을 향해 크게 외치고 계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잘 보세요. 응? 이 년이 바로 이 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더러운 년입니다. 버젓이 서방이 있고 자식 새끼가 있는데도 몸이 달아서 밖으로 나돌고 더럽게 놀러 다니는 것에 정신 빠져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린 년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저절로 몸이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시야에 친정엄마의 모습이 들어오고 있었죠. 얻어 터져서 코피가 흘러 있고 입가에도 피가 번져 있었어요. 머리는 다 뜯겨서 엉망이 된 산발이었고요. 그런 친정엄마의 머리채를 꽉 잡고 친정아버지께서는 신랄하게 외치셨습니다. 자, 여기 누구 용감하신 분 없습니까? 응? 이 더러운 년을 데려가실 용기 넘치고 비위는 더 좋은 그런 분 없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더러워서 이 년하고 못 살겠습니다. 더 모여든 동네의 이웃 사람들이 하나같이 경악을 하고 있었어요. 곧 누가 신고한 것인지 경찰차가 다가왔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경찰차에서 내리는 경찰들을 보고서도 그쪽이 데려가실 거냐며 헛소리를 이어가셨죠. 몇 분 후에는 구급차가 와서 친정엄마를 태우고 떠났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친정엄마께서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그리고 저는 남겨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를 아무도 안 챙겼기 때문입니다. 저란 존재가 마치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친정엄마께서 항상 제 존재를 원망하고는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 존재가 진짜로 세상에서 지워진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망상도 그 자리에서 잠시 했었네요. 내가 함부로 입을 놀리는 얼빠진 애라서, 멍청이라서, 사랑받지 못하는 초라한 애라서 그런 걸 알고 다들 나를 피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나를 모른 척하는 건 아니겠지? 눈물을 벅벅 닦으며 혼자 집으로 돌아가 엉망이 된 집안을 정리했어요. 친정 엄마께서 흘리신 코피 자국을 닦으면서는 소리내어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죠. 태어나서 오래 산 것도 아닌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겹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렸던 그때도 저는 대한민국 법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멀쩡히 집으로 돌아오셨죠. 사람을 때려서 병원에 실려가도록 만들었는데 처벌도 없었습니다. 이웃 분들이 쑥덕거리시던 내용에서 유추해 보건대 친정 아버지께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경찰서에서 주장하신 모양이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진실이기는 했었을 거예요. 내가 네 엄마한테 그랬다니. 드문드문 기억은 나는데 그것뿐이고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렇게까지 굴 사람이 아닌데 그거 참 희한하네. 굳이 거짓말을 안 하셔도 되는 제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기억이 거의 안 나서 생판 남이 아니라 배우자를 때려서 바람난 아내 때문에 남편은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어서 등등의 각종 이유 때문에 친정 아버지께서는 아무 처벌도 안 받고 멀쩡히 풀려나신 것이었죠. 이웃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고개를 떨군 채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렇다고 애 엄마가 애 아빠를 따로 혼자 고소할 건 아니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불륜이라는 개념만으로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인데 그랬던 제가 고소가 뭔지 알 리는 없었죠. 너무나도 어렵고 먼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께 친정아버지를 따로 신고한다거나 고소한다거나 그런 제안을 못 드려봤던 거예요. 여러모로 쓸모없는 하나뿐인 자식.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팅팅 부은 얼굴을 하신 채 병원을 퇴원하셨어요. 병원에 있어봤자 하루하루가 다 돈이야. 드러누워 있어봤자 뭐 어쩌겠어. 나만 손해인걸. 근데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좋기는 좋더라.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저 누워만 있어도 되는 것 자체가 정말 좋더라. 아, 다음 세상에는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친정 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옆에 착 붙어 있었는데 당신께서 도달할 수 없는 자유롭고 황홀한 세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듯 싶었어요. 눈빛이 그러했거든요. 머나먼 곳을 아득한 저 너머로 바라보시는 듯 했죠. 그랬더니 창문 쪽을 천천히 바라보셨어요. 집이 어둑해지네. 아직 저녁 때 되면 한참 멀었는데. 이놈의 짓구서. 하여간 이래서 내가 여기에 정이 안 붙는다니까? 요즘에 하늘이 유난히 높다는 것도 나는 병원에서 처음 알았어. 그리고 나비도 아주 오랜만에 봤다. 나비가 날아다니더라. 가고 싶은 데는 다 가는 것 같았어. 그게 어디든지 다 훨훨 날아가는 듯 보였는데 날개짓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부럽던지.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거든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될 거고 사람이 아닌 것으로 태어나거든 나비로 태어나야겠다 정했어. 저는 친정엄마께서 저의 모친이기에 태어났을 때부터 봐왔기에 너무 당연해서 놓치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그 순간 새삼스레 깨달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친정엄마께서 얼굴이 무척 곱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냥 예쁜 얼굴은 아니었는데 뭐랄까 인상이 고우면서도 사람이 쉽게 보이지 않는 그런 매력이 깃들어 있었어요.
친정엄마께서 제가 당신을 안 닮았다고 여기신 이유가 납득이 가더군요. 엄마, 날아가고 싶으시면 날아가면 되잖아요. 내가 낳은 딸이 얼빠진 것으로도 모자라서 아예 바보일 줄이야. 사람은 나비와는 달리 날개가 없어. 그래서 못 날아가. 내가 하다 하다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니? 기가 막혀서 원. 하지만 사람은 날개가 없으니까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비처럼 날아갈 수 없으니까 비행기 만드는 거고,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 없으니까 배를 만든 거예요. 치타처럼 달릴 수 없으니까 자동차를 만들었고요. 제 무의식이 만들어낸 대답이었습니다. 얼떨결에 말을 뱉고 말았으나 저는 방금 전에 제 자신이 제법 똑똑하게 굴었다는 감상이 들어서 잠깐 기뻤던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만 기뻐하는 사이 친정엄마께서는 무척이나 깊은 생각에 잠겨드신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민망해져서 왜 그렇게 쳐다보시냐고 여쭈어도 반응은 못하실 정도로 정말 많은 생각 속에 갇힌 눈동자로 저를 주시하고 계셨어요. 아주 한참 동안이나 말입니다. 저는 제 무의식에서 건져진 그 문장들이 친정엄마를 감명 깊게 만든 것이라고 여기며 기분이 좋아졌죠. 앞으로도 이렇게 기분 좋은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앞으로 계속 똑똑한 소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제 자신뿐만 아니라 친정엄마의 기분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죠. 어쩌면 제가 친정 부모님 두 분의 사이를 좋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행복한 상상의 나래까지 펼쳐졌습니다. 제가 뱉은 말이 친정엄마께는 무척 감명 깊었다는 건 진짜였어요. 그러나 제가 기분이 계속 좋아질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며칠 뒤 친정엄마께서 저를 버리고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아주 홀연히요.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친정엄마의 물건이 없어져 있었어요. 집은 좁았고 저는 예민한 편이었기에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고장이 나서 제멋대로 꺼지기 일쑤였던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친정엄마께서 채워놓고 가신 반찬 몇 가지가 보였습니다. 이로써 아예 떠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서러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저를 두고 가셨을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나 제가 못 믿어온 자식이었는지, 같이 데려가면 당신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여기셨던 건지, 이제 의중을 여쭤볼 수도 없게 되었기에 슬퍼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길길이 날뛰셨죠. 온 동네를 다 뒤지기도 하셨고요. 소득은 없었어요. 친정엄마께서 만나시던 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몰랐고 친정아버지께서 아시는 한 친정엄마께서 따로 교류하는 인맥이 없었기에 당최 어디로 가셨는지 실마리조차 잡기 어려웠죠. 의부증인지 뭔지 비슷한 거에 걸려서 그렇게 나를 의심하고 쥐잡듯 하고 그러더니 본인이 바람을 피우고 도망을 가? 자기 딸까지 내팽개치고? 이런 망할 려폈네. 나한테 책임감 없고 능력 없는 남자라고 그렇게나 죽도록 욕을 해대더니 결국 본인이 이렇게 먼저 사고를 쳐주시네. 결국 근본이 이런 여자였던 거겠지. 아주 대단하다 대단해. 친정아버지께서 소주병 나발을 부실 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우는 소리를 내며 친정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릴까봐, 그럼 혹시 저를 때리실까봐 그것도 걱정됐지만 더 걱정되는 부분은 친정아버지마저 저를 버리실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로 혼자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보고 싶어도 차마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이응자도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친정아버지의 심기가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한번 버림받아 보니까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께서 사흘 이상 집에 오시지 않으면 미치도록 초조해졌고 잠도 제대로 청하지 못했어요. 악몽을 꾸다가 식은땀에 절어서 눈을 뜨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친정아버지께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셨어요. 이사요? 갑자기요? 언제 가는데요? 아버지 혹시 이사를 멀리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번 달까지만 여기서 살 거다. 다른 지역으로 갈 거니까 너도 멀리 새로운 곳에서 학교 다닐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 네? 그건 안 돼요. 멀리 가는 건 싫어요. 저는 절대로 반대예요. 안 되긴 뭐가 안 되고 싫기는 뭐가 싫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하기만 하던 애가 갑자기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야? 저는 그간 친정엄마 얘기를 전혀 입에 안 올리고 살았으나 이 순간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차오르는 친정엄마를 머릿속에 그리며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말씀을 드렸어요. 멀리 가버리면 엄마가 돌아오셨을 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저희를 찾기 힘들잖아요. 엇갈리면 어떡해요? 너 미쳤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싫다고 훌훌 털고 잠적해버린 여자야. 돌아올 거라고 믿다니. 네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다. 어느 쪽이든 사양이다. 입 닥치고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 정 그렇게 이사가기 싫으면 너 혼자 남든가. 난 안 말릴 거다. 평생 다시는 보지 못할 네 엄마를 기다리면서 길바닥에서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말씀에서 훌훌이라는 표현이 제 가슴을 찢어 발겼죠. 나비처럼 가벼이 친정엄마께서 날아가 버리신 게 분명하다고 너무나도 홀가분하게 저를 버리신 거라고 저는 뒤늦게나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던 그날 친정엄마께서 돌아오신다거나 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기적이란 주인공으로 태어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나 일어나는 게 분명했어요. 조명의 끝자락에도 닿을 수 없는 저 같은 엑스트라에게 기적이 다가올 리가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이사를 가신 이유가 두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일자리를 주겠다고 한 어떤 지인분이 바로 이사간 그 지역에 살고 계셨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이사간 집이 전에 살던 것보다 거주비가 더 저렴했으며 동네 물가도 더 낮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다 돈 때문이었어요. 기적은 멀고도 먼데 비극은 태초부터 가까운 게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정아버지께서는 돈도 안 벌리는데 제가 서서히 돈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 간다며 탄식하셨어요. 술에 취하신 채였죠. 저는 속으로만 웃었어요. 돈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소리는 예전에도 이미 들은 바 있었거든요. 암만 해도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옳은 존재였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께서도 저를 버리신 것이었겠죠. 학원 다닐 돈은커녕 문제집 하나 마음대로 사기 힘들었던 형편에 저는 수업이 마치면 정처 없이 여러 곳을 떠돌다가 귀가를 했어요. 좁은 집이 답답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았는데 이상하게 집 안에 적막감이 돌았습니다. 좁은 집이 유독 썰렁하게 느껴졌어요. 예민한 저의 감각은 친정아버지의 물건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려왔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아서 멍하니 집의 낮은 천장만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려냈습니다. 제가 또 버림을 받은 것이었죠. 아무리 기다려도 친정아버지께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2주가 지나자 집주인이라고 하는 할머니께서 방문하셨어요. 월세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돈이 없다고 하자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저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하자 입을 다무셨어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자식을 버려? 에휴, 이런 미친 것들. 천벌을 받을 것들. 의연하게 굴려고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울음소리를 참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던 제가 입술을 꽉 깨물면서 눈물을 벅벅 닦으니까 집주인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일단은 쉬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니 이튿날 저에게 앞으로 어쩌고 싶냐고 물어오셨어요. 당신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고아원 같은 곳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의견을 주셨죠. 저 혼자 어떻게 앞으로 살 거냐며 연락할 친척도 하나 없다면 버티기 힘들 거라고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아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가기 싫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버티려고 했죠. 하지만 집주인 할머니께서 저의 딱한 사정을 동네의 다른 몇 분들에게 전하셨고, 그러자 어떤 한 분이 시설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설 분들이 저를 찾으러 직접 오셨습니다. 미성년자가, 그것도 여자 중학생이 혼자 살다가는 나쁜 유혹에 빠지기 쉽다면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시설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하셨죠. 그 앞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를 당장 데려가려고 오신 것이었거든요. 제가 눈물을 훔치며 시설 분들을 따라 나서는 걸 동네 분들이 몇 나와서 구경하셨어요. 저마다 혀를 끌끌 차며 애가 인생이 기구하다고 쑥덕거리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거라고 학교 선생님께서는 분명 그러셨는데 저는 온통 쓴맛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가차없이 그곳에서 제 자리는 없어졌고 지난 세월 동안 친정 부모님 어느 한쪽도 뵙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실소짓게 만들었죠. 별로 그렇게까지 인생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쯤에서 그만둘까 싶었는데 제가 마음을 다잡았던 건 저보다 2살 위의 시설에서 제법 친하게 지냈던 어떤 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고작 22살의 나이였죠.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인생을 포기한다면 남들의 눈에 저는 고작 20살인데 왜 그랬을까? 인생 새로 시작해도 될 나이인데 라고 보일 게 틀림없었다고요. 그렇게 비춰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한 그 언니의 영정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니는 사회에 나가면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고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목표라고 그랬었잖아요. 내가 대신 꼭 그렇게 살게요. 더 이상은 오지 않을 부모님을 기다리며 속상해하는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외롭고 힘들어도 그 감정을 외면하며 억지로 버티고 살았더니 시간이라는 게 흘렀습니다. 통장에는 제가 번 소중한 돈이 모이고 있었죠.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제법 몇 됐고요.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는 무던한 진리를 2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자연스레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두운 부분마저 따스하게 감싸주는 인연을 만났어요. 저는 남편과의 만남을 제 인생 속에서 맞이한 첫 기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편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남편은 기본적으로 따스한 기운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죠.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망할 염려는 없어 보이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위로는 누나가 2명 있는데 둘 다 일찍 시집들 가서 가정 꾸리고 살고 있었고 공통적으로 멀리 살아서 남편과 자주 얼굴을 보며 사는 남매 사이는 아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 둘은 나이 터울도 제법 있기도 했고요. 남편의 곁에 있는 가족이라고는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원래 시댁은 잘 살지는 못해도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닌 집안이었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 믿었던 지인의 관계에 뒤통수를 맞고 사기를 당하시기 전까지는 그러했다죠. 사기로 큰 돈을 잃으신 뒤 시아버지께서는 인간 불신에 시달리게 되셨고 술과 담배를 무척 자주 하게 되셨다네요. 병적으로 술을 가까이 하면 벌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저는 친정 아버지라는 예시를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참다 참다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들게 됐는데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편찮아지신 겁니다. 원래도 지병을 지니고 계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를 잘 하기는커녕 술과 담배를 즐기셨으니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혼을 준비하던 시어머니께서는 충격 속에서 시아버지 간병을 하셨다는데 반년도 채 넘지 않아서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어요. 남편을 포함해서 모두가 죄책감을 느꼈대요. 저는 그게 뭔지 약간은 이해가 갔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바람을 피우신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지만 그걸 제가 나불거렸던 것, 그래서 친정 아버지께서 폭발하셨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죄책감을 느꼈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금세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며 하루하루 살기 바쁜 시누이들은 말을 얹지 않았으나 시어머니께서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뭘 반대하셨냐고요? 당연히 저였죠. 저를 며느리로 맡기 싫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니? 어? 아주 잘나지는 않았어도 최소한 평범한 집안의 여자하고는 붙여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다. 너한테는 절대로 우리 아들을 내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며느리 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착한 우리 아들은 너를 먼저 못 버릴 테니까 네가 먼저 떠나다오. 내가 진심으로 부탁한다. 성의 표시가 필요하면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말해봐. 내 수중에 돈이라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의 인생 구하는 값이라면 돈이 얼마가 됐든 싸게 먹히는 것이겠지. 저를 따로 보자고 하셨을 때부터 예감은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예상했어요.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 저희는 서로에게 진심이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이런 마음을 봐서라도 어머님이 너그러이 한 발 물러나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네가 커다란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우리 아들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 동정이야, 동정. 불쌍한 여자를 그저 지나칠 수 없는 남자들이 쉽게 품고는 하는 동정심이지. 너는 생긴 것도 그만하면 괜찮고 몸매도 길쭉하니 호리호리하게 잘 빠졌으니까 다른 남자를 찾아봤으면 좋겠구나. 너를 불쌍하게 여겨주고 걷어가줄 남자라면 우리 아들 말고도 필시 존재할 테니까. 어머님 말씀 잘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이 세상 남자들 다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만 사랑하니까요. 제가 부족한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락해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할게요. 잘 살게요. 약속드립니다. 아니, 맹세드려요. 저는 시어머니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절하게 간청을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셨죠. 그 모습에 너무 죄송했지만 간청드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남편이라면 저에게서 등 돌릴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든 상태였으니까요. 우울한 비극으로 얼룩졌던 제 인생, 남편과 함께라면 훗날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제 심정도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동안 저는 어느새 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으로 자리를 뜨셨고요. 제가 시어머니와 따로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기 모친의 설득에 들어갔고
결국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약소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고작 이딴 결혼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혀를 끌끌 차셨는데 시누이들이 그럴 때마다 모친 단속에 나서 주어서 다른 하객들이 그 혼잣말을 듣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객이라고 해봤자 시댁 쪽에 가까운 친척들이 대다수였죠. 친정 부모님의 존재가 사무치는 날이었습니다. 애써 그 감정을 저는 외면했어요. 열어보았자 저만 손해인 감정들이 담겨있는 상자. 그걸 별로 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꽁꽁 그 상자를 닫아놓은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단란한 생활이 이어졌고 행복했습니다. 이세 이야기도 종종 나눴어요.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어느 날 제가 주변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알고 보니 제 몸에 암세포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바보처럼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가슴 부근이 아프고 이런 것들을 전부 별것 아닌 것으로 넘겨왔던 겁니다. 나 암이래. 치료를 해야 된대. 충분히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나 불안해. 이대로 잘못될까 봐. 치료받다가 죽을까 봐 겁이 나. 그리고 겁이 나는 것보다 여보한테 미안해서 그것 때문에 더 미칠 것 같아. 당신이 나한테 왜 미안해? 아픈 환자가 왜 나한테 미안해해? 그러지 마. 우리 약해지지 말자. 알았지? 힘내서 같이 암 따위 물리쳐보자. 남편은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의 눈에 스치는 불안감을 읽어버렸습니다. 자기 부친을 잃어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치료도 치료인데 때마다 청구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안 보여주려고 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쩌다가 제가 비용을 알게 됐고 그때는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너만 아니었어도 라는 비난이 제 귓가를 울리는 듯 했어요. 병원비를 몰래 확인했던 이후 저는 삶에 대한 확신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저를 남편은 그저 힘든 치료 때문에 기력이 너무 떨어진 것이라고 봤지만 솔직한 제 마음을 밝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또 한 번의 치료가 끝나고 퇴원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창밖을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속으로만 울었어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만 사는 세상, 저에게는 유독 살기 팍팍한 곳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멍하게 있던 이튿날이었어요. 혼자 있던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불쑥 들이닥치셨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보는 게 고역이었어요. 죄책감, 민망함, 그런 것들이 제 속을 뒤집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연달아 헛구역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고통스럽게 헛구역질을 하고 신음하다가 천천히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자 진절머리가 난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왜 우리 아들이었어야 했니? 어? 왜 하필 우리 아들이 너를 만나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며 살아야 돼? 불쌍한 것을 거두어 줬더니 뭐? 암이라고? 우리 아들이 어떤 자식인데 딸만 연달아 둘 낳아놓고 모진 시집살이 당하던 나를 구해준 효자였다. 그 존재만으로도 나에겐 축복이었어. 너같이 불행으로 범벅이 된 응? 오물보다도 못한 막대한 병원비나 만들어줄 줄 아는 응? 돈 잡아먹는 괴물 때문에 고생할 팔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제발 죽어. 응? 네가 끝내 암을 치료해서 살아나도 문제고 치료받다가 돈 더 잡아먹고 죽어도 문제야. 그러니까 제발 그냥 지금 죽으면 안 되겠니? 어? 너도 네 삶이 미련이 없잖아. 나 같아도 그럴 거다. 어? 그따위 인생 안 사는 게 낫지. 시어머니께서는 이를 가시며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대목에서 이미 눈물이 후두둑 흐른 뒤였어요.
제 친정 부모님이 오르셨습니다. 괜히 태어난 돈만 들어가는 존재, 그게 제가 맞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목숨 연명하겠다고 발악하지 않을게요. 이대로 떠나겠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이냐? 너,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아들은 내가 알아서 잘 달랠 테니까 걱정 말고 떠나라, 응? 모두를 위한 길이야.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떨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떨리는 숨소리를 몇 번 뱉으시더니 다급한 발걸음으로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저는 울면서 천천히 유서를 써내려갔어요. 구차하게 길었지만 요지는 이 생에 미련이 없어서 떠나는 것이며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집이 자가가 아니라 전세라는 사실이 떠올랐고 그렇다면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졌죠. 저절로 눈길이 베란다를 향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엄두가 안 났거든요. 마지막으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베란다로 향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벌컥 현관문이 열리더니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이렇게까지 할 일이니, 응? 내가 사과를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엄마를 거칠게 잡아 끌 수가 있어? 제가 안 그러게 생겼어요? 아픈 제 아내한테서 죽기로 했다는 다짐 받아서 행복하다고, 이제 다 해결됐다고 버선발로 저에게 달려와서 웃으며 그 소식 전하신 엄마를 본 순간 저는 이미 머리 뚜껑 열렸고 엄마와 연을 끊을 생각했습니다. 당장 가서 사과하지 않으시면 연 끊겠다는 말, 그거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얼른 들어가서 사과부터. 어? 당신 거기서 뭐해? 버둥거리는 시어머니를 잡아 끌고 남편이 온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섣불리 남편에게 상황 전달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눈이 돌아간 남편은 당장 사과하라며 시어머니를 끌고 온 것이었고요. 베란다 문을 활짝 열던 손을 멈춘 저는 저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는 소리까지 입에 올린 남편을 보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달려와서 괜찮냐고 묻는 동안 저는 정신을 놓고 멋대로 짓거리고 말았죠. 사실은 안 죽고 싶어. 나도 살고 싶어. 남들처럼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어. 암이 다 낫는다면 지금까지 일부러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내 부모님도 찾고 싶어.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아직 많아. 정신없이 울면서 제 무의식대로 떠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오열을 하면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머리가 아플 만큼 울었는데 암 환자 주제에 그래놓고도 몸이 더 아프기보다는 왠지 후련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 허리를 숙이시며 그릇된 감정이 너무 앞서서 저에게 큰 실수를 범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사랑이 눈이 먼, 그래서 부족한 엄마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용서해 줄 순 없겠냐? 정말로 미안하다. 나도 너한테 그래 놓고서 마음이 편치 않고 심장이 불안해서 막 뛰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우리 아들한테 찾아갔던 거야. 어머니께서는 어느새 울고 계셨죠. 저는 용서한다고 그리고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죄송해할 필요 없다며 또 눈물을 흘렸죠. 저를 위하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저는 느꼈어요. 더 이상은 제가 죽기를 바라지 않으실 거란 예감이 들더군요. 그 후로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될 만큼 제 회복이 엄청나게 빨리 되기 시작했거든요.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이라도 한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편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태어나던 날 병실로 찾아온 사람을 보고 제가 온몸에 소름을 느끼며 저절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그간
잘 지냈냐고 묻는 게 순서일 텐데. 하필 장소가 병원이라서 이거 참. 머쓱해 말씀하시는 친정아버지의 모습은 기억에서보다 무척 왜소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친정아버지께서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떨리는 음성을 내셨어요. 저, 저기, 혹시 내가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 네, 당연하죠.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봐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제 평생 동안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친정아버지께서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셨죠. 한참을 그러고 난 끝에 병원 근처의 식당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제 친정 부모님을 그간 수소문했었더라고요. 그러자마자 알게 된 첫 번째 사실이 있었는데 차마 저한테 알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친정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친정 엄마께서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 그럴 리가 돌아가셨다고요? 예전에? 이미? 그것도 제가 걸린 똑같은 암으로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그때 홧김에 저를 두고 가버리셨다가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일자리 제안을 받고 혹하셔서 그곳으로 향하셨고 반쯤은 사기를 당하신 채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배를 타셨다고 해요. 망망대해를 떠돌며 아주 오랫동안 배를 타고 계셨던 겁니다. 바다 위였지만 여차하면 아무도 모르게 처리당할 것 같아서 반항 한번 못 해보시고 꾸역꾸역 지내셨다고 하네요. 한참 후에야 다시 돌아오실 수 있었는데 저와 친정 엄마부터 찾으셨죠. 그때 아셨다고 합니다. 친정 엄마께서 당신의 남편과 딸을 버리고 도망치셨던 게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뜻대로 자유롭게 마무리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친정 아버지한테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셨을 때에 친정 엄마께서는 당신께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 후로 고민이 많으셨던 겁니다. 돈도 없었고 치료도 목숨 건진다는 보장도 없었기에 친정 엄마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을 자유롭게 나비처럼 지내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만나시던 분께 도움을 청해서 그분과 한동안 전국 팔도를 여행하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끝에 끝까지 버티셨던 친정 엄마께서는 눈을 감으시기 이틀 전에 저를 보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그 만나시던 분이 집으로 찾아가 보셨죠. 하지만 그때는 하필 친정 아버지와 함께 제가 이사를 갔던 직후였고요. 엇갈리고 말았던 겁니다. 만나시던 분을 통해 친정엄마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 마지막 순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친정아버지께서는 사무치는 후회로 저를 찾으셨죠. 그리고 그때 저는 시설에서 생활하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안정적으로 지내는 저의 모습을 확인하신 친정아버지께서는 저에게는 부모가 없는 쪽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만나지 않고 그대로 뒤돌아서셨던 겁니다. 세월이 오래 흐르는 동안 재혼 근처에도 안 가시고 푼일을 하면서 지내고 계셨죠. 네가 엄마보다 낫구나. 암을 이겨냈다니. 장하다. 정말로 장해. 엄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걸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많은 것이 포용된다는 사실을 이날 저는 깨달았어요. 남은 인생을 지난 과거 때문에 원망하며 아파하며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께도 저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지내자며 당부를 얼마나 드렸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삐걱거렸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며 친정 아버지와 제법 살가이 지내게 됐고 시어머니와도 조심스레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하게 됐습니다. 작지만 저만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중이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도 키우는 중이랍니다. 저보다는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닮아서 무척 예쁜 아이죠.
이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슬아의 초등학생 아들을 둔 30대 초반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한쪽 귀에 보청기를 껴야만 생활이 가능한 5급 청각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이런 비밀을 갖고 있는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사연들을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어 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어렸을 적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무남 동녀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왔어요. 외동이었기에 제가 받은 아버지의 딸 사랑은 대단하셨습니다. 항상 학교를 갈 때마다 차로 데려다 주시고 학교 후 학교 근처로 다니던 학원 수업까지 마치면 늦은 시간이어도 제게 맞춰 데리러 와 주셨죠. 특별한 일 없으면 항상 저를 그렇게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시곤 하셨습니다. 당신 주변 친구들이 그런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죠. 사춘기 시절에는 그런 아버지의 과잉 보호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17살 때 여느 때와 같이 학원 수업까지 마치고선 아버지 차를 타고 가던 날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날 보충 수업을 한지라 수업이 평소보다 늦게 끝났었고 해는 다 저물고 날이 어둑한 밤길이었죠. 낮에는 비가 내렸던 터라 노면은 매우 미끄러웠고 안개도 자욱한 탓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맞은편에서 빨간 차 한 대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질주했고 꼭 술을 마신 것처럼 차가 비틀거렸어요. 그러다 중앙선까지 넘어 아버지 차를 들이박을 뻔하였고 그 차를 피하려 아버지는 핸들을 반대편으로 꺾었죠. 결국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이던 빨간 차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쌩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뒤집어진 차 안에서 안전벨트에만 의존한 채 빨간 차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당시에는 블랙박스가 의무화되기 전이었기에 차량에 블랙박스는 없었고 사고의 원인이던 빨간색 차량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사고와 함께 정신을 잃었던지라 기억나는 것은 그것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사고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엄마에게 들은 말로는 조금만 일찍 발견되었다면 어쩌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잠시 멈춰섰다가 쌩 하고 지나가 버린 그 빨간 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청각을 잃고 뒤집어진 차 안에서 계속 갇혀있던 트라우마로 폐쇄공포증을 앓아야만 했어요. 이후로도 악재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떠난 것만으로도 힘에 겨워하던 저희 모녀 앞에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이 저희를 따라다녔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은 알고 보니 자금의 80%가 부채로 이루어졌으며 대출과 각종 어음 등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아버지의 갑작스런 부재로 공장은 순식간에 부도가 나 큰 빚을 지게 됐고요. 아버지의 보험금으로도 그 빚을 전부 메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있을 땐 살살 아부해가며 도움을 받던 친척들은 막상 저희 집이 망하게 되니까 나 몰라라 하기 일쑤였습니다. 큰 기술이 없이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며 급한 대로 남의 집 가사 일을 도우는 파출부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껏 고생 없이 사시던 엄마였는데 남의 눈치나 살피며 일을 하는 게 딸로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엄마를 챙길 여력이 없이 저 또한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그때 그 사고 이후로 안 그래도 조용하던 제 성격은 눈에 띄게 소심하게 변해버렸고 한쪽 청력도 잃고 나니 그런 제 모습들은 당시의 또래 아이들에게 큰 놀림거리였죠. 저는 고등학교 내내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고 꽤 암울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삶에 지쳐버린 저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그냥 모든 걸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저만 바라보고 사시는 엄마를 생각하니 그리 쉽게 제 삶을 놓을 수도 없었어요.
학교 성적도 급하게 떨어졌고 현재 제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알던 저는 일찌감치 대학의 꿈을 포기했죠. 대신 홀로 힘겹게 일하는 엄마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19 모두가 수능을 준비할 때 저는 고시 준비를 했고 코피가 터질 정도로 잠을 줄여가며 공부한 덕분에 9급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대단해서 9급이어도 경쟁이 많이 센 편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장애 전형으로 겨우 합격했고 제 장애가 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최종 면접에도 큰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제 암울했던 학창 시절의 기억 속에 그나마 제일 위안이 되는 일이었죠. 중간에 회사를 끼고 파출부 일을 하시던 엄마는 어떤 집에서 엄마가 일을 하는 게 꼼꼼하니 깨끗하게 일처리를 잘한다며 아예 엄마를 지정으로 회사를 끼지 않고 엄마만 단독으로 계약을 해서 단독으로 한 집에서만 일을 하게 됐고 중간에 수수료를 떼어봤던 회사가 빠지니까 엄마가 받는 금액은 전보다 나아졌죠. 전 공무원 합격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엄마에게 전해주려 엄마가 일하는 그 집 앞에 퇴근 시간에 맞춰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를 누구냐는 듯 바라보며 집 안으로 들어가던 남자가 있었죠. 그게 바로 지금 제 남편입니다. 전 저희 엄마가 일하던 그 집에 남자와 결혼했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저에게 일어났고 결혼 후의 삶은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후 저는 가끔씩 그 집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고 몇 번 그냥 지나치다가 남편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본인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 딸인지 묻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닮았다고 하면서 집 안으로 초대를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끈질기게 괜찮다며 날이 추우니 들어와 기다리라는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그 집 안에 발을 들이게 됐죠. 집 안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규모가 컸어요. 넓게 펼쳐진 마당을 지나 현관이 나왔고 그 안에는 운동장 같이 넓은 거실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남편과 함께 들어오는 저를 보더니 꽤나 놀라하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날 지금의 시부모님을 처음 봤어요. 꽤나 인자해 보이시던 아버님과 생각보다 젊어 보이던 어머님이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과일을 먹고 있었고 저를 보더니 누구인지 남편에게 물었죠. 남편은 제가 엄마의 딸이라는 걸 말해주며 전부터 저희 엄마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걸 보았다며 날이 꽤나 추우니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위아래로 훑던 시어머니의 따가운 눈빛이 그닥 곱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만은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김씨 딸이구먼. 김씨에게 얘기는 들었어요. 이번에 공무원 합격했다면서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박은지입니다. 그래요, 박은지 양. 반가워요. 시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제게 악수를 청하셨고 저는 얼떨결에 악수를 했습니다. 그게 저와 제 시댁의 첫 만남이었어요. 이후 남편이 먼저 제게 연락처를 물었고 꾸준히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이미 군대까지 다녀온 오빠였죠. 저에게 한쪽 청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서슴지 않게 저를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고 덕분에 저 또한 경계를 풀고 오빠 동생으로 지내며 사이를 좁혀갔어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고백을 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동사무소에서 일을 했고 남편은 당시 대학생이었어요. 20대이기에 할 수 있는 풋풋한 연애를 했고 남편이 엄마가 일하던 집에 아들이라는 사실만 빼면 너무나 완벽했죠. 그렇게 1년이 조금 넘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아들을 갖게 됐어요. 너무나 갑작스런 혼전 임신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나마 저를 예쁘게 봐주던 아버님은 곧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들떠 보이셨지만 어머님은 볼품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에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없다며 당장 아이를 지우라고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디 순진한 얼굴을 해가지고선 우리 아들을 꿰어 임신을 해? 내가 너 같은 집구석에 장가 보내려고 우리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알아? 우아하니 우리 집이 좀 산다 싶어서 이때다 하고 아들을 꼬셨나 본데 어림없을 줄 알아. 애는 당장 지우고 다신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시어머니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쳤죠. 당시 시어머니의 심정도 이해는 갔기에 저는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귀한 부잣집 도련님을 꼬드긴 신데렐라를 꿈꾸는 여우로 생각을 했을 테니 말이에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래도 우리 손주를 품고 있는 아이인데 좋게 생각합시다. 그나마 아버님이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셨죠. 지금 아들에게는 미안한 사실이지만 솔직히 그때 당시에 저도 아이를 지워야 하나 싶었어요. 어렵사리 시험 보고 들어간 공무원이라는 자리인데 일을 시작한 지 오래 지나지도 않아서 경력이 단절될 게 안 봐도 뻔했었거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어머니가 무섭고 두려웠어요. 엄마도 제가 그 집에 시집 가는 걸 원치 않아 하는 눈치셨습니다. 그 집에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기에 제가 고생할 거라는 걸 지레짐작하셨을 테니까요. 그래도 이미 자라난 생명이고 네 새끼 있는데 어떻게 지우나 싶고 또 남편도 자기가 잘 할 테니까 아이를 낳자며 설득하기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믿어보자고 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겠다 하자 엄마도 제 뜻을 따라주겠다고 하셨고 이제 남은 허락은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모두가 허락하니 어머님도 내키지 않지만 아이를 가졌다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겠다며 대신 시댁에 살며 하던 일을 관두고 살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땐 남편도 아직 대학생이었기에 시댁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고 저 또한 너무 어렸기에 시모의 말대로 살림을 배워 아이를 키워나가야 했어요. 하여 남편도 저도 시모의 말에 거절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결혼식도 치르지 못한 채 저희는 혼인을 했고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제 시집살이는 시작됐죠. 시부모님은 사돈까지 되었는데 계속 저희 엄마를 집에서 일하게 하기 곤란하다며 엄마를 더 이상 쓰지 않으셨어요. 대신 엄마가 하던 일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시키셨죠. 뱃속에 손주가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걸레질이며 손빨래, 몸에 무리가 가는 모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게 시키셨어요. 살림을 알려주겠다는 명목하에요. 하지만 정작 알려주겠다고 말하던 시모는 소파에 편히 누워 제게 커피 좀 가져와라, 출출하니 먹을 것 좀 해와라 등 잡다한 심부름이나 시켰고 아무런 힘이 없던 저는 그저 묵묵히 일을 해나갔죠. 집은 2층 끝에 복층을 따라가면 작은 다락방이 있는 꽤 큰 저택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청소 한번 하는 것도 커다란 일이었어요. 저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만드는데 시몰은 옆에서 거들기는커녕 얄밉게 간을 보더니 간이 너무 싱겁다는 둥 야채를 반드시 썰라는 둥 잔소리만 늘어났습니다. 하루는 연신 헛구역질이 나와 괴로워하는데 옆에서 걱정은커녕 빈정대는 어투로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한 마음고생을 했어요. 아니 임신이 뭔 유세라고 헛구역질이야. 이거 음식하기 싫어서 꿰쓰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입덧할 시기라 구역질 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니? 파출부 딸년 주제에 순진한 얼굴로 우리 아들을 꼬시기나 하는 년이 뭔 여우짓을 못하겠어. 아휴. 끝내 혀를 차대는 시어머니였죠. 저는 결국 서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를 내셨습니다. 너 지금 우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를 때렸니? 뭘 어쨌다고 눈물을 흘려? 어서 그치지 못해? 너 울 거면 시끄럽게 내 앞에서 울지 말고 네 방에 들어가서 울어. 저는 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마저 눈물을 훔쳤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어디 하소연할 데가 딱히 없었기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말을 했죠. 남편에게 무언가를 바래서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저 제 남편에게 위로해주고 생각해주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돌아온 말은 제가 바란 것과는 정반대의 말들이었죠. 엄마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뭐 당신이 거기서 갑자기 울어대면 엄마가 당연히 당황하지. 제가 시집을 온 뒤에 시어머니보다 더 힘들었던 건 혼인신고서에 도장 마르자마자 변해버린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마냥 굴던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제 일에는 그저 무신경하고 항상 자기 엄마 입장에서만 생각하더라고요.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남편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었죠. 뱃속에 아기 때문에 입덧을 한 걸 헛구역질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서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 알겠어. 뱃속 얘기를 생각해서라도 너무 열 내지 말고 좀 앉아서 쉬고 있어. 저는 남편에게 울분을 토해내며 말했고 그제야 저를 다독여주는 남편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런 얘기까지 눈치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전하는지 이후 시모는 제게 더 심한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예, 너는 그새를 못 참고 그걸 동훈이한테 일러 바치니? 너 한 번만 더 이런 시답지 않은 일로 동훈이한테 말하기만 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오늘은 화장실 청소나 제대로 해. 알겠어? 이런 사소한 일들도 시모에게 말하는 남편은 항상 남이 차려주는 밥상에서 하루에 3끼 갓 지은 따뜻한 밥으로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부잣집 도련님 아니랄까봐 반찬들도 그릇에 정갈하게 내놓은 것들만 입에 댔었죠. 그리고 뭐 하나 결정하는 일이 있으면 사사건건 어머님을 들먹이면서 항상 어머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어머님의 의견대로 진행했습니다. 마마보이도 이런 마마보이가 없었어요. 연애할 때는 이런 마마보이인 줄 몰랐는데 결혼 후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왠지 남편에게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당시에는 너무나 어렸고 남편이 첫 남자이다 보니까 사람 볼 줄 몰랐던 거죠. 제가 남편이 마마보이라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배가 꽤나 부풀어 오른 저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었고 극심한 통증이 올라와 응급실로 달려갔죠. 장장 40시간 동안 진통을 했어요. 오랜 진통에도 아이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자 의사 선생님께서 제왕절개를 제안하셨고 오랜 진통에 지쳐버린 저는 어떻게든 상관없다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듣고 잠시 나갔다 온 의사 선생님은 보호자가 완강히 거부하셔서 수술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6시간의 고통을 더 겪은 뒤에야 제 아들을 어렵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아이를 제왕절개하면 IQ가 더 떨어진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제 걱정보다는 본인 욕심을 채워 완강히 수술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는 채 남편은 제 의견보다는 어머님의 말에 따른 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용품들까지 전부 제 의견보다는 어머님의 의견을 따라서 샀어요. 그래도 저는 제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어쩜 이리 사랑스러운 생명체가 있을까 싶어서요. 아들이 까르르 웃을 때마다 제 묵은 채증이 다 풀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런 제 천사 같은 아들도 밤만 되면 하늘이 떠나가게 울어댔고 도통 잠을 제대로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을 봐주기는커녕 시끄럽다며 밖에서 보라고 저와 아들을 방에서 내쫓았고
저는 행여나 시부모님이 깰까 조심스레 아들을 달래주었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니 낮에는 꾸벅꾸벅 졸기 십상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제 꼴을 쉽게 봐주지 않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얘, 왜 청소를 하다 말고 졸고 있어?" 저기 밤마다 지민이가 울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엄니. 저 이거 청소마저 다 하고 잠깐만 지민이랑 같이 낮잠 좀 자고 오면 안 될까요? 낮잠은 얘가 무슨 낮잠이야. 애 재우고 밀린 빨래나 해라. 낮잠은 고사하고 잠깐 조는 것도 시어머니에겐 어림도 없었죠. 본인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지금이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알 텐데 참 어찌 저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을 낳고 나서 친정엄마에게는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시댁에서의 가정부 일을 관둔 뒤로 전처럼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파출부로 일을 하며 돈을 벌던 친정엄마에게 아버님이 원하시던 손주를 본 게 많이 기쁘셨는지 아버님 회사 근처에 괜찮은 상가자리 한 곳을 알아봐 주셨고 또한 보증금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엄마도 모아둔 돈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고깃집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친정엄마도 가게를 오픈하기 전까지는 제게 말을 안 해주셔서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고요. 고깃집이어도 낮에는 엄마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메뉴인 엄마표 김치찌개와 두루치기를 점심 메뉴로 내놓았어요. 오피스들이 밀집되어 있는 위치 좋은 상가였기 때문에 점심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찾아와 줬습니다. 저녁에는 일반 고깃집으로 연인들이나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고 아버님 회사나 다른 회사에서도 회식들을 자주 와서 매출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의 고깃집 오픈은 성공적이었어요. 가끔 예약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할 때 종종 제가 잠시 와서 일해줄 수 없는지 부탁하셨고 저도 사정을 시모에게 말해서 아들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고깃집이 장사가 잘 돼봤자 얼마나 된다고 너까지 부탁을 한다니. 안 된다. 손이 부족하면 사람을 쓰면 되지. 그 얼마 아끼겠다고. 어휴. 당연히 거절하시리라 생각했던 시모는 혀를 차며 안 된다고 하셨고 언제 오셔서 얘기를 들으신 건지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버님이 그나마 제 말을 거들어 주셨어요. 그 다녀오라 합시다. 어? 내가 퇴근길에 봤는데 사돈네 고깃집 사람이 꽤 많더이다. 아가도 눈치 보지 말고 다녀와라. 이럴 때 딸이 도와줘야지.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인사를 드리고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오픈 때 이후로 처음 가보았는데 정말 아버님 말대로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저를 뒤늦게 본 엄마는 와줘서 고맙다며 앞치마 하나를 건네줬고 비교적 간단한 카운터와 주방일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고등학교 때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짧게나마 해본 경험이 있던지라 금방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저를 생각해서 엄마는 제게 서빙은 웬만하면 시키지 않으셨어요. 이후로도 아버님의 배려로 몇 번 더 찾아가 친정엄마를 도와주곤 했죠. 가게의 인기는 꾸준히 좋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만큼 아들도 하루가 다르게 커갔어요. 그렇게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시모가 어떤 잔소리를 해도 참을 수 있었죠. 가끔은 집을 나가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였어요. 아들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을 불러 참관하는 참관 수업이 있었어요.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시아버님이 엄선해서 골라 소위 잘 나가는 집안 자제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잘 사는 사모들이 많았었죠. 제각각 명품을 휘두르고 올 게 분명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하찮게 입고 가면 아이들 사이에서 제 아들이 조금은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 신경 쓰이더라고요. 지금 제 옷장에 있는 옷들로는 입고 갈 게 전혀 없었어요. 급한 대로 시모에게 사정을 말했고 시모도 자기 손주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걸 보고 싶지는 않았는지 선뜻 자기 옷들과 가방을 빌려줬습니다. 딱 봐도 고가의 명품들이었죠.
아쉽게도 신발 사이즈는 맞지 않아서 구두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제일 나아 보이는 걸로 신고 갔어요. 시모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아들의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학부모들은 패션쇼라도 하는 듯 휘황찬란한 명품들을 두르고 있었고 서로 인사들을 나누었죠. 이후 아이들의 수업이 진행되었어요. 똘똘한 표정으로 눈을 빛내며 선생님이 내는 문제를 손을 번쩍 들어 맞춰 보이는 아들 덕분에 괜스레 제 어깨마저 으쓱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들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학부모들의 입은 쉴 틈이 없었죠. 아까 지민이 너무 똘똘하더라. 지민 엄마는 너무 좋겠어. 아들의 칭찬을 듣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아들을 칭찬해준 학부모의 아이도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꽤나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어요. 이후 분위기는 무르익어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와 와인이 함께 나왔고 다들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어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도 그리 못 사는 집은 아니었기에 웬만한 식사 예절은 몸에 배어 있었죠. 그런데 옆에 앉은 다른 학부모 한 분이 갑작스레 제 구두를 보더니 묻더라고요. 어머, 근데 지민 엄마, 이 구두는 어디 거야? 처음 보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당시 신었던 제 구두는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했을 때 엄마가 축하한다며 면접 보러 갈 때 신으라고 시장에서 사다 준 브랜드도 없는 일반 검정 구두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기도 애매해서 그저 웃으며 곤란한 티를 내고 있는데 굳이 제 구두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며 식탁 밑으로 고개를 숙이는 학부모 때문에 와인이 쏟아졌어요. 시모가 빌려준 블라우스와 가방에 새빨간 와인이 튀고 말았어요. 학부모는 놀라 냅킨으로 블라우스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떡해 미안해요 지민 엄마. 내가 신발 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구두 이런 데에 관심이 좀 많거든. 지민 엄마 구두가 처음 보는 구두 같은데 꽤 고급스러워 보여 가지고 자세히 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미안해서 어떡하지? 예전에 선물 받은 거라 어떤 브랜드인진 잘 몰라서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갑자기 식탁 밑으로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꽤나 무례한 상대 학부모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술술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학부모는 미안하다며 수선비는 자기가 물겠다고 드라이 맡기면 비용을 자기에게 청구하라며 본인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그 명함을 받아들었죠. 수선비보다도 이 옷들을 다시 시모에게 건네줄 때 시모의 반응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가방은 과죽이라 어찌 닦으니 티는 그리 안 났는데 블라우스는 하얀색이라 붉게 튄 와인은 닦아봤자 더 번질 뿐이었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다들 시간 맞춰 데리러 온 남편들의 차를 타고 흩어졌죠. 저도 뒤늦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와줄 수 없는지 물었어요. 귀찮다는 듯한 말투였지만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차를 끌고 왔어요. 데리러 와줘서 고맙다며 차에 올라탔고 남편은 와인이 튄 블라우스를 보며 묻더라고요. 어, 그 옷 엄마 거 아니야? 어, 옆에 앉은 학부모가 와인을 엎지르는 바람에 블라우스에 튀어버렸어. 어쩜 좋지? 아유, 그거 엄마가 아끼는 옷인데 조심하지. 남편은 역시나 제 편에서 생각해 주기보다는 저를 핀잔하기 일쑤였죠.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시모는 블라우스를 보더니 놀랬는지 토끼 눈을 하고서 언성을 높인 채 물었습니다. 아니, 지민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 있다길래 생각해서 통 크게 아끼는 블라우스 빌려줬더니 지금 뭘 묻혀온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식사하는데 옆에 앉은 학부모가 와인을 엎지르는 바람에 와인이 조금 튀었어요. 제가 내일 당장 수선해서 드릴게요. 제 말에 시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이내 제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뻔뻔한 것 같으니 이게 수선한다고 될 것 같니? 내일 당장 똑같은 걸로 사와라. 알겠어? 말을 마친 시몬은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갔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한마디 거들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수선한다고 해서 흰 블라우스 빨갛게 물든 게 없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수선해준다고만 하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화날 만하지. 조심했어야지라니. 제가 부주의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와인이 떨어져 옷에 튀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억울하면서도 이런 일로 뺨을 맞으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비참하고 한심스럽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나오는데 시모가 제 뺨을 때린 것을 언제 본 건지 화장실 앞에 서 있던 아들이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할머니 미워. 할머니가 자꾸 엄마 괴롭히고, 엄만 만날 울고, 할머니 진짜 미워. 이 집에 제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제야 제 옆에서 어느새 조금 커버린 제 아들이 있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죠. 참 아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라서 미안하면서도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을 꽉 안아주며 토닥여주는데 겨우 멈추었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더 아들을 꽉 안으며 말했죠. 우리 지민이 엄마 괜찮아. 엄마 생각해주는 건 역시 우리 아들뿐이네. 엄마 울어? 울지 마. 내가 호호해줄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꽉 안았는데 제가 우는 걸 어찌 알았는지 품에서 힘을 주어가지고 나와 그새 붉게 달아오는 제 볼을 쓰다듬으며 호호하고 부는 거예요. 아들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블라우스를 들고 백화점을 찾았죠. 해당 브랜드 매장으로 가서 블라우스를 보여주며 똑같은 옷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을 옷을 살피더니 잠시 기다려달라 말하고 매장 안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제게 말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블라우스는 이미 국내에서 단종된 상품이라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직원에게 알겠다며 고맙다고 말한 뒤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시모에게 말해봤자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 같아 일단은 인터넷으로 구매가 되는지 검색해봤죠. 다행히 여러 판매처가 나왔고 구매도 가능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무슨 블라우스 하나에 100만 원이 넘었고 한낱 주부인 저는 생활비라고 받아봤자 이 정도의 금액을 덜컥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기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이잖아. 알아서 해결해야지. 나도 아빠 회사 다니지만 달에 몇백 못 받고 그마저도 엄마한테 주고 나도 용돈 받아 쓰는 거 당신도 알잖아. 마마보인 남편은 결혼을 해도 어렸던 저한테는 쉽사리 월급을 맡기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저한테 생활비로 주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월급을 맡겨 용돈을 다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알만한 남편의 상황에 저는 마지못해 어제 받은 명함을 꺼내들었죠. 남편에게는 일단 알겠다며 전화를 끊은 뒤에 해당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수신음이 흘러 그 학부모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보라 엄마. 저 지민이 엄마예요. 어제 명함 주셔서 연락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안녕하세요. 그럼요.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옷은 수선하셨나요? 아니요. 흰 블라우스라 수선해도 얼룩은 남을 것 같아서 그냥 다시 구매하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다면 제가 대신 구매해 드릴게요. 모델명이랑 주소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로 보내드릴게요. 어제는 정말 제가 너무 무리하게 굴었죠? 죄송해요. 선뜻 본인이 대신 구매해 주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하는 학부모에게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굳이 안 사주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데 당연히 제가 물어드려야죠. 어제 한 행동 때문에 개념이 없는 학부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의외의 모습에 어제 보인 모습들은 그저 호기심에 한 행동들인데 내가 오해한 건가 싶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거절하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모델명과 주소를 보냈어요. 그러더니 그 학부모는 제게 다시 전화를 걸어 반갑다는 말투로 말했죠. 어머, 지민 엄마 주소가 우리 집 근처네요. 우리 애 학부모 중에 이웃 주민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제 일은 있고 우리 친하게 지내요. 다음에 내가 밥이라도 살게요. 저도 같은 동네에 아들의 어린이집 학부모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반갑더라고요. 이후 그 학부모는 본인이 말한 대로 일주일 안에 시모의 블라우스와 동일한 새 제품을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말한 대로 몇 번 만나서 밥도 같이 먹었어요. 제가 아이를 일찍 낳았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죠. 첫인상이 좋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 말도 잘 통하고 생각도 깊은 것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라 느꼈고 그렇게 저희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남게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 사고가 나 장애를 얻고 집안이 망하면서 제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씩 떠나갔던 터라 이후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끼리 친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사이는 없더라고요. 물론 그날을 기점으로 지금까지도 여러 도움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 시모는 동일한 블라우스가 더 이상 국내에 팔지 않아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고 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짜 배송이 오는 것을 보고는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이후 저는 밉보일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지나친 시모의 잔소리는 피할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의 고깃집의 인기는 날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 주말만 되면 타 지역에서도 와서 먹었기에 초반보다 사람이 더욱 북적거렸죠. 그러다 친정엄마의 가게와 가맹점을 맺고 싶다는 분이 생겼어요. 친정엄마는 뜻하지 못한 제안에 고민을 하는 듯 했습니다. 가게를 멀리서 찾아주는데도 줄이 길어진 탓에 재료가 소진되고 그냥 돌아가는 손님들도 생겼거든요. 그런 손님들을 볼 때마다 친정엄마는 마음에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엄마는 다른 지역에 2호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2호점도 오픈과 동시에 사람으로 북적였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건지 시모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묻더라고요. 예, 지민 엄마야. 사돈네 고깃집이 2호점도 냈다면서? 네. 어떻게 아셨어요? 다 들었지. 어떻게 알았겠니? 처음 사돈네 고깃집 차리기 전에 우리 집 영감이 자리도 알아봐주고 보증금도 보태줬다고 들었는데 설마 입 싹 닫고 모른 체 하는 건 아니겠지? 시모는 축하한다는 말은 고사하고 이 와중에도 자기 이득을 취하려 했고 그 모습에 정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별 다른 대답 없이 애써 웃어 넘겨 보였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함께 식사하던 아버님이 먹던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돈한테 내가 베푼 호의는 그 전에 사돈이 우리 집에서 꽤나 오래 일을 했는데도 왜 우리가 사돈이 되었다고 매몰차게 내보냈잖소. 그래서 퇴직금 겸 해서 준 거니까 행여나 사돈네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가 너는 지금 사돈네 한창 바쁜 시기니까 종종 가서 일 좀 도와주고 해라. 네, 아버님, 그럴게요. 시아버지의 말에 꼼짝 못하는 시어머니도 아버님의 말에 알겠다며 말과는 다른 표정으로 입을 삐쭉 내민 채 마저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망했는지 지금껏 잘 먹던 음식들 간이 너무 세다며 괜한 음식 타박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모의 모습에 도가 튼지라 그러려니 하면서 원하는 대로 남은 음식들을 간을 더 약하게 해서 새로 해나갔더니
배가 부르다며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어쩜 그리도 한결같이 얄미우신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었기에 익숙해질 만도 한데 겪을 때마다 상처로 남았죠. 시간이 흘러 아들의 어린이집 졸업식이었어요. 친정엄마와 시부모님도 총 출동해서 아들의 어린이집 졸업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친해져 버린 보라 엄마와도 인사를 나누었고 제 옆에 있는 시모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제게 와서 물었어요. 옆에 계신 분이 시어머니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 아세요? 아니, 안다기보다는 어딘가 낯이 익어서. 시모가 보톡스를 좀 맞았다곤 해도 막 성형을 하거나 했던 그런 흔한 얼굴은 아니었기에 낯이 익다는 보라 엄마의 말에 의아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보라 엄마가 뜻밖의 말을 꺼내놓더라고요. 아, 기억났다. 예전에 친정아빠가 폐차 사업했었는데 그때 멀쩡하게 생긴 빨간 차를 몰고 와서는 사고 난 것도 아닌데 빠르게 폐차해달라고 난리쳐서 아빠가 이렇게 멀쩡한 차를 폐차시키는 사람 처음 본다고 의아해했었거든. 그때 나도 바로 옆에 있어서 기억이 나. 빨간 차라고 하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딱 하나였죠. 사고가 나던 날 아버지와 함께 타고 가던 차를 맞은편에서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질주해 오던 빨간 차. 저는 더 자세한 말을 듣고 싶었지만 아들의 졸업식이 시작됐고 남편이 저를 찾는 바람에 저는 일단 나중에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말한 뒤 아들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잠시 잊고 있던 사고에 대한 기억이 떠오름과 동시에 보라 엄마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아들의 졸업식 날임에도 표정이 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의구심을 마음에 품고 아들의 졸업식을 마쳤고 친정엄마가 미리 준비해 두었다며 가게로 향했죠. 남편이나 시아버지는 점심이나 회식으로 회사 사람들과 몇 번 와서 밥을 먹었다고 들었는데 시모는 오픈 때 가족들과 다 같이 왔던 날 이후로는 처음 방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반찬을 가져오고 가게를 나서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갈 수 있는 화장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찾아가더라고요. 어머님, 언제 친정엄마 가게에 오신 적 있으세요? 제 물음에 시모는 제 친정엄마와 아버님 눈치를 살피더니 답했어요. 아니다. 무슨? 아, 왔으면 내가 너한테 말을 했겠지. 난 눈치 따위 보지 않는 시모의 성격을 알기에 그 말에 바로 수긍을 하고 넘겼습니다. 그날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보라 엄마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듣지 못했고 이후 며칠이 지난 후에야 약속을 잡을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하면서 식당으로 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아이들 얘기를 한참 하다가 조심스럽게 제 본론이었던 빨간 차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언니, 근데 저번에 말했던 거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를 봤었다고.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줄 수 있어? 그때 말한 그대로야. 아빠가 폐차 사업을 하실 때 너희 시어머니가 빨간 차로 급하게 폐차 좀 시켜달라고 했었고, 그게 좀 기억에 남아서 그때 뵙고 기억이 나더라고. 그때 차가 당시에 고가의 차였어. 근데 워낙 멀쩡했던지라 폐차시키지 않고 아깝다고 번호판 변경해서 친정엄마가 그냥 타고 다녔거든. 그때가 언젠지는 기억나? 2007년도인가 그랬을 거야. 지금은? 지금도 타고 계셔? 지금은 폐차시켰지. 그래도 그때 타고 나서 10년은 가까이 탔을걸? 그치. 아무래도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아, 그럼 뭐 사진이라도 찍어둔 거 없어? 사진이라, 아, 예전에 친정엄마랑 놀러 가서 찍었던 사진에 그 차도 보일 텐데. 보여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라 엄마의 핸드폰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사진을 보자마자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제가 기억하던 그 빨간 차와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저는 보라 엄마에게 부탁해서 그 차량 사진을 전달받았어요. 물론 똑같은 차량에 동일한 색상으로 시어머니가 끌고 다니다 폐차를 요청한 걸지도 모르고 보라 엄마가 사람을 착각한 걸지도 모르니 아직 확실한 건 없었지만 시기도 맞아떨어지고 정황상 그때 그 교통사고의 주범이자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이 시모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적잖은 충격을 받은 저는 고맙다며 미안하지만 먼저 가보겠다고 자리를 떴습니다. 언니도 지금 제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궁금한 게 많을 법도 한데 더 이상 제게 묻지 않고 저를 보내주었어요. 식당을 나와 저는 바로 친정엄마의 가게로 갔습니다. 얼굴이 허옇게 질려있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서 오더니 무슨 일이 있냐며 물으셨어요. 저는 아까 그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죠. 친정엄마도 제 말을 듣는데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 사진을 달라고 하셨어요. 도통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었던지라 일단은 달라는 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 일을 알고 나니 집으로 돌아가 시모의 얼굴을 보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시모에게 아무 말 없이 친정집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아들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아들까지 데리고 와 친정집에 함께 있었어요. 계속 울려대는 핸드폰에 전원은 아예 꺼버린 채 말이죠. 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내일 학교를 가야 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장사를 뒤늦게 마친 친정엄마가 집에 들어온 뒤에야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애써 시모가 있는 집으로 옮겼습니다. 역시나 시모는 제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는지 거실 소파에 누워있다가 제가 들어오니 벌떡 일어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말도 없이 애까지 데리고 어디에 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냐며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별다른 말 없이 친정집에 잠시 있었다는 말과 함께 이만 들어가 보겠다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느라 업고 있던 아들을 방 침대에 조심스레 눕히며 이불을 덮어주니 뒤에 남편이 시모를 이어 제게 핸드폰을 왜 꺼둔 거냐며 자고 있는 아들은 생각지도 않은 건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이가 자고 있으니 조용히 말하라니깐 내일 아침 일찍부터 회의가 있으니 일찍 깨우라는 말을 남긴 채 방문을 쾅 닫으며 들어갔고 그런 남편에게도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항상 저보다는 자기 엄마가 우선인 마마보이 남편과 지금껏 이 넓은 집안일을 홀로 시킨 것도 모자라 사사건건 잔소리로 상처를 주었던 건 또 어쩌면 사고의 주범일 수도 있는 시모. 이 두 사람과 더 이상 한 공간에 함께하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아들을 생각해서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제 아들도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홀로 아들을 키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이혼을 결심하며 여러 생각들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 때문에 평소보다 30분 늦게 잠에서 깨버렸고 급한 대로 어제 점심에 먹다 남은 찬밥과 함께 간단하게 냉장고 속 반찬들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허겁지겁 옷을 둘러입고 식탁에 앉으며 오늘 빨리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깨웠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고는 밥을 한 술 뜨더니 숟가락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아, 지금 늦은 것도 모자라서 찬밥 내온 거야?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나 찬밥 죽어도 안 먹는 거 몰라?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어떤 짜증을 내도 다 받아주며 넘어갔을 텐데 이미 온갖 정이 다 떨어져 이혼까지 결심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내가 이 집 식모야? 당신 하녀냐고. 일찍 일어나야 되면 당신이 알람 맞춰서 알아서 일어나면 되잖아. 그리고 한 끼 정도는 찬밥 먹을 수 있지. 제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이 집에 시집와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부는 제가 일어날 때쯤 이른 아침부터 어딘가를 나가는 것 같았어요. 시모도 소란스러웠는지 나와선 저와 남편의 얘기를 듣더니 격노하며 제게 고함을 쳤습니다.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어? 어제는 말도 없이 늦게 와서 우리 배달이나 시켜 먹게 하더니 오늘은 평생 찬밥 먹은 적 없는 애한테 아침 밥상에 찬밥을 줘?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내? 이후 분이 안 풀렸는지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며 다락방까지 끌고 갔어요. 어찌나 힘이 센지 시모의 손을 떼어내려 해도 꼼짝하질 않더라고요. 이후 다락방 안에 저를 넣었더니 문을 잠갔습니다. 너는 거기서 정신 차릴 때까지 못 나와. 이내 철컥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고 예상대로 문고리는 돌려도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다락 방문에는 항상 키가 꽂혀 있었는데 시모가 그 키를 빼가는 것 같았죠. 분명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다는 걸 알 텐데 그걸 알면서도 저를 가두었다는 것은 고문을 행하는 것과 같았어요. 점점 옥죄어 오는 숨막힘에 문을 쾅쾅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곧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를 애타게 찾는 듯 했어요. 그리고 연이어 시모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아, 얼른 학교 갈 준비하고 나와라. 할미가 용돈 줄 테니까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는 지금 할미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벌 받고 있어. 할머니 나빠. 엄마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아들은 으앙하며 더 크게 울었고 뒤이어 들려오는 시모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만 울지 못해? 지민이 너도 할미 말 안 들으면 네 엄마처럼 벌 준다. 어떻게 8살짜리 손주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급하게 끌려오느라 핸드폰도 없었고 창문도 없는 다락방이라 나갈 수 있는 방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쿵쿵 쳐대며 가빠오는 숨을 애써 고르게 쉬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는 걸 느끼며 풀썩 주저 누웠을 때였어요. 갑자기 문고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망치를 들고 있는 친정엄마가 있었죠. 시모도 소리에 놀라 뒤늦게 온 듯 보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시모가 친정엄마에게 따져 묻자 친정엄마는 찰싹하는 굉음을 내며 시모의 따귀를 때렸고 저도 시모도 너무 놀라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 정적은 시모가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깨졌고 친정엄마는 한 번 더 시모 뺨을 때리며 말했죠. 2007년에 당신이 술 먹고 운전한 날, 그날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남편이 죽었어. 그날 당신 때문에 내 딸은 한쪽 청력을 잃었고. 친정엄마의 말에 시모는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고 그게 무슨 소리냐며 물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는 핸드폰을 보여주었고 그걸 보자 시모는 주저앉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보여준 화면은 제가 보내드렸던 빨간 차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예상은 확신이 되었고 저는 원망서린 눈빛으로 덜덜 떠는 시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는 뒤이어 충격적인 말들을 더 늘어놓았어요. 당신이 골프 모임 한다고 우리 가게 단체로 빌렸을 때 직원들이 그러더라. 웬 늙은 아줌마들이 젊은 남자들이랑 살 부비며 히히덕거린다고. 그래서 가게 CCTV 봤는데 아주 가관이더라. 시모는 그 말에 더욱 몸을 덜덜 떨며 이내 친정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빌더라고요. 그 일은 우리 집 양반한테는 비밀로 좀 해줘요.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자 타이밍이 신기하게도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한테 계속 비밀로 하면 내가 영영 모를 줄 알았어? 당신 이제 끝이야. 지금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 갑작스럽게 일어난 여러 일들에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벽을 짚어 겨우 일어나려는데 폐쇄된 공간에 너무 오래 있어서인지 아니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먹어서인지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어요. 제가 이틀 동안이나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그날에 관한 일들에 대해 친정엄마에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엄마의 가게가 2호점을 내고서 한참 정신없을 때 시모가 엄마에게 찾아와서 저녁 때부터 마감 때까지만 가게를 통째로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종종 갖는 골프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사돈네 고깃집이 잘 나간다고 자랑을 했다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자기들끼리 편히 먹고 마시게 가게에서 자리 좀 비워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고는 시아버지가 골프 모임 같은 사적인 모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 일은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직원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CCTV를 확인해 봤고 그걸 본 친정엄마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이 사실을 저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줄만 알던 엄마는 괜히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의 주범이 시모라는 걸 알고 그 길로 곧장 시아버님에게 가 그 CCTV의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모는 함께 골프를 치고 다니던 아주머니들과 남자들을 돈 주고 노래방 도우미처럼 부리는 문란한 술집을 종종 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 차 사진을 가지고 시아버님에게 물었다고 해요. 그 빨간 차는 시모의 차가 확실했고 사고가 있던 그날 시모는 늦은 시간에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돌아와서는 시부에게 큰일 났다며 사고에 대해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덜미가 잡힐까 두려웠던 시몬은 그 차를 폐차시키기로 한 거였고요. 시부는 그 모든 죄를 알면서도 아내이고 가족이라는 명분 하에 덮으려고 했었다며 고개 숙여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친정엄마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증거도 없었고 시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다락방에 갇힌 날 제 아들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다짜고짜 울면서 저 좀 꺼내달라고 시모가 나를 다락방에 가두었다고 말했고 그 말에 친정엄마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전에 파출부로 일했기에 집안 구조를 잘 알던 친정엄마는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들고 문고리를 부수고 저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시부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시부도 타이밍 좋게 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을 했고 양육권까지 받아 현재는 제 아들과 친정엄마 이렇게 셋이 살고 있어요. 모든 일에 큰 책임을 느끼신 시아버님은 위자료를 넉넉하게 챙겨주셨고 저와 엄마는 그 돈을 모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꽤 괜찮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연락하며 친분을 쌓던 보라 엄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제 속사정들을 모두 말했고 보라 엄마는 제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사실 약간은 제 속사정을 듣고 이제 저를 멀리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을 조금은 품고 있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은 건 처음이라 괜히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학창 시절 제 귀를 갖고 놀려대던 반 아이들의 지난 아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조금씩 씻겨가는 것 같은 기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라 엄마는 위로뿐만이 아니라 이왕이면 이렇게 된 거 본인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어요. 사실 다달이 양육비도 받고 친정엄마의 가게도 여전히 좋은 매출을 보이고 있어서 사는 데에 지장은 없었지만 저도 제 일을 하고 싶었고 보라 엄마의 제안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좋은 기회로 들렸죠. 너무 고맙다며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고 현재 저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주눅 들어 있던 모습에서 당당한 워킹맘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후 친정엄마를 통해 들은 소식으론 시모는 위자료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났고 자신의 엄마가 자기와 같은 나이 또래 남자들과 바람을 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시모에게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더 이상 그 집안과 얽히고 싶지 않아 저는 이후로 소식도 듣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린 나이지만 많은 일들을 겪었던지라 사연이 꽤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